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책이 나왔습니다. 김태형 선생님의 이거 뭐 좀 약간 들어야 되는 건가? 네, 김태형의 교양 심리학. 네, 이걸 읽어야 선생님 이제 교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도 교양 있는 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이 정도면 외울 것 같은데요? 뭐 구약도 외우시는 분인데 그러게 그분이. 금방 외우겠죠. 금방 외우겠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사실 그쪽 사람들이 좀 읽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심리가 지금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읽는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싶긴 한데 선생님 도움 안 돼요 걔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책 읽는 거로 해결이 잘 안 되죠. 책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선생님. 뭐 들어와도 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어느 정도 그래도 온전해야 온전히. 책을 읽었을 때 큰 도움을 받지 많이 망가져 있으면 네. 그때는 뭐 책을 읽든 뭘 하든 거의 도움이 안 되죠. 그럼 지금 일단 그 소위 내란 세력들 중에서 이 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은요? 그렇죠. 아무도 없다. 내란 세력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거는 민주 진보 아하. 개혁적인 시민들을 네. 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군요. 네. 선생님 이 책을 읽으면은 뭐가 좋아집니까? 이 사실 심리학 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시중에 네네. 다들 조금씩 접하시고 관심도 많으실 텐데 심리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을 그린다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심리학이란 이런 학문이구나. 네. 그걸 알려면 아하. 심리 학사를 읽거나 심리학 개론을 읽거나 네. 뭐 이제 둘 다 읽으면 제일 더 좋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 개론서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심리학을 소개하는 책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심리학이 일단 비과학적이다. 아하. 그다음에 반민중적이다. 네. 뭐 쉽게 하면 보수적이다. 네, 이렇게 네.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걸 읽으면 과연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을 접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론식으로 해설한 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낸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럼 선생님 보통은 그럼 이런 개론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도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인간 심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문제인데 아하.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젤렌스키처럼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이번에 가서 완전히 삽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정말 오늘 그 부분을 선생님이 여쭤보려고 제가 그냥 아주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느라고. 네. 뭐 어쨌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네, 이걸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정신 건강이 왜 지금 이런가 이런 걸 이해하는 데도 중요해요. 현재 세상이 왜 이러나? 그렇죠. 저 사람들이 심리는 왜 저러나? 그렇죠.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필수적이죠. 있다. 그럼 자신의 좀 어떤 심리도 좀 돌아보고 좀 분석해보고 좀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렇죠. 읽으면? 그래요? 예. 결국 인간 심리를 분석한다는 것은 심리학 이론에 기초해서 네네.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을 모르면 분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자기를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읽으면은. 그렇죠. 나도 분석하고 타인도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관계 세상도 분석하고 만들어갈 수 있고 사회에 또 기여할 수도 있고. 오야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는 뭐 바로 사야 될 것 같네요. 네, 애청자 여러분, 네.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세상이 요즘 워낙 어둡고 답답하다 보니까 방금 화면도 잠깐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아주 세기적인 너무 재밌어요. 생중계 1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요약본만 봤는데요. 네, 요약본이 사실은 그 뒤에 10분이에요, 선생님. 앞에 한 40분은 뭐 계속 뭐 젤렌스키가 그때도 열기 뻘소리 하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계속 이제 참고 야 뭐 옷도 괜찮은데 뭘 그런 거를 그러냐 양복 안 입었다고 막 참아줬는데 막판에 그냥 완전 그 10분 열렸군요. 엑기스는 10분입니다. 네. 주로 요약본 도는 게 다 그 10분만 돌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젤렌스키가 참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처지가 좀 지금 아주 궁색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너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국 언론들은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뻥을 쳐왔지만 지금 충격이 큽니다, 선생님. 네. 그동안 다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지금 북한군은 지금 수천 명 죽어 나갔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렇게 보도해 왔는데 네네. 트럼프 얘기하죠. 전쟁에 지고 있잖아. 젤렌스키 아무 말도 못하죠. 팩폭. 예, 지고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손 떼면 바로 질 텐데 네.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데. 아하. 너 뭔데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눈가를 부라리는 거야? 너한테 카드가 없어. 예, 넌 카드 없어. 우리가 도와줘야 그나마 광물협정 체결해야 카드가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트럼프나 벤스한테 조금 잘 보이고 네.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네네. 그나마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서 그냥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젤렌스키가 참 또라이는 또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네. 의견 차이는 협상장에서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격렬하게 막 고성까지 오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작용했냐면 예. 젤렌스키의 어떻게 보면 대화 방식 이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좀 공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하나의 징후가 팔짱 끼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있더만요. 네. 한번 짓거려 봐. 아하.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보통 팔짱을 낄 때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결례네요. 그 자체가. 내려다보는 자세. 외교에서는 그죠. 상대방 말을 들을 때 그러네요. 안 듣겠다. 음. 짓거려 봐라. 뭐 이런 자세거나 아니면 너보다 아래에 있는 놈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 결례죠 사실은. 네. 네, 그게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말투 자체도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예. 예를 들면 벤스도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네, 그래도 얘기했죠. 벤스는 젤렌스키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통령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식어를 써요. 네네. 외교적 수식어. 네. 젤렌스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벤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고맙단 말 안 했잖아 너.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례하다.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게 한 빌미를 젤렌스키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빡친 거는 네네. 거의 이제 협박조로 네. 너희도 느끼게 될 거야. 우리가 느끼는 거를. 니들한테는 그 저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곧 느끼게 될 걸. 그러니까 트럼프가 확 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디다 대고선 공갈 협박이야? 이러면서 이제 확 치고 들어가는 건데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말을 계속 끊습니다. 맞아요. 계속 끊더라고요. 계속 끊어요. 말을 끼어들어요. 이것도 토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 거죠. 일단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침착하게 반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계속 끼어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판 깨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젤렌스키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광물협정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야 이거는 너무한다 트럼프가. 근데 지금 광물협정 그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솔직히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뜯어내기가 좋죠. 외교적인 말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50%는 다 가져갈 거야. 이건 기억나는데 글을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광물협정만 있고 실질적인 안보 보장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가서 젤렌스키 이걸 따와야 된다. 그렇죠. 안보 보장을. 네. 이대로 가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젤렌스키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나 안 가. 그랬는데 마크롱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언론에 나온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설득을 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설득을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언론에. 마크롱이 뭐라고 설득했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는 판을 깨려고 간 거 아니냐 젤렌이. 그러니까 광물 협정을 받는 대신 네네. 최소한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러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의 이제 시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절한 거죠 이런 지하에. 안보 보장도 안 해준다. 저 미국에서 그냥 사인만 하고 가.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막 들이받기 시작하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미 열이 받았구나.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보 보장 따위는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인만 시키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안보 보장은 유럽이랑 상의해라.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젤렌스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려는 드릴게거든요. 살려는 드릴게. 그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죠, 선생님? 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여기서 만약에 판을 깨면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벌써 그러고 있죠. 뭐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나라를 잃을 수 있다. 놓고 네. 여기서 판을 깨면. 네, 네. 왜냐하면 전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거의 뭐 우크라이나군은 사기가 다 떨어져서 예. 패배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글쎄, 아예 그 미국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대요. 네. 걔네 군인도 없지 않냐. 그래 징집도 못해서 지금 끌고 가려고 난리치지 않냐. 그 얘기를 벤스가. 보통은 한국의 진보 언론에서는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네. 조선일보에서 이건 가짜 뉴스라고 할 판인데 네, 그렇죠. 미국 그냥 그 저 지도부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병사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무기도 다 뭐 우크라이나 게 아니고 미국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무기 끊으면 너 어떻게 싸울 거야? 병사도 없지, 무기도 없지. 그렇죠. 근데 뭘 믿고 현실이 그런데. 네. 현실이 그런데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젤렌스키는 계속 들이받다가 쫓겨난 겁니다. 식사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식사도 안 그냥 하고. 안 해버렸다고 하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내보내고 나서 또 트럼프가 거칠게 얘기했죠. 아직 젤렌스키는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네, 평화를 네, 이제 네. 이룩하려는 의지가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미국 지도자들 일부는 다른 대통령이 필요하다. 협정에 국가안보 사인. 보좌관 네. 왈츠인가 예.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평화협정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네네. 이렇게 하자 이제 젤렌스키 뜨거워졌죠. 아 뜨거라 그래가지고 네. 나간 다음에 갑자기 광물협정 사인하겠다는 둥.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위터에다 계속 미국에 감사하고 있다는 둥 네.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약간 좀 열받게 버렸죠. 만약에 지금 굴종한다면 그 백악관에서의 사인보다 더 많이 양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깽판을 치고 나가서 무릎 꿇는 거니까. 야.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젤렌스키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젤렌스키를 제끼는 분위기인데.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노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노이 노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이제 협상을 했는데 네. 말하자면 트럼프가 협상을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북한에서 한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네. 야 니네 이거 나가면 어떡하냐 이게 굉장히 좋은 협상 아니었는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표현했죠. 앞으로는 이 정도는 없다. 절대 없을 텐데 니네 왜 나갔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좋은 제안은 없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당시에 네. 트럼프 꼴이 지금 젤렌스키 꼴이 되는 거네 맞습니다. 그럼요. 역전돼서.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북미회담이 시작되면 미국의 처지가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다 지금. 판 깨고 나갔으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그렇게 몰린 거예요. 스스로. 네. 그래서 뭐 아예 그 가지 않았으면 모를까. 네네. 백악관까지 가서 갔으면. 사인하러 갔으면 네.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 일정 정도의 양보를 받으면서 사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젤렌스키 날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지금 젤렌스키랑 젤렌스카 얘네들이 그 비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거의 뭐 지금 짤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부패한 대통령 부부 둘 해가지고 젤렌스키, 젤렌스카, 윤건희 딱 이렇게 지금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젤렌스키가 부정 축제한 것만 폭로해도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젤렌스키가 아무리 지가 바보라도 그런 위협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다 생각했다면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하. 그 순간 뚜껑이 열리니까 그냥 막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열려버렸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자제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자제력이 없구나. 후반부에 가서 거의 이제 꼭지가 돌았다랄까요?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선생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질문을 충분히 듣고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건데 얘가 저는 놀랬던 게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잘합니다 젤렌스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분석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차라리 끼워야 된다. 지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진정시키려면 그래야 다 듣고 지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야 외교가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리판 돼버렸다. 맞아요. 아까 트럼프 얘기하는데 계속 끼어드니까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미 말 많이 했잖아. 그만해. 그런 황당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밑바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는 대선을 노리는 건가?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냐? 그렇죠. 이런 걸 노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미국도 처지가 딱한 거예요. 네.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이 젤렌스키 뭐 후려쳤다고 하지만 사실 봤을 때는 미국도 정말 너무 야 저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지네 식민지 중에 식민지 뭐 식민지도 아니죠 진짜. 그렇죠. 꼭두각시인데 네. 걔한테 저렇게 대들도록 1시간 동안이나 놔두는 네. 그런 처리가 참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다 발생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이기고 있으면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지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으면 화기애애하게 뭘 누가 더 많이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네, 논의를 하고 네. 있겠죠. 근데 지고 있으니까 지는 쪽은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이 분위기,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 네. 또 젤렌스키와 백악관 트럼프와의 회담, 이 모든 것은 패전에 의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군요, 여기서 그렇군요. 누가 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느냐 하는 싸움 아니겠어요? 네. 젤렌스키는 여기서 잘못 삐끗 뭔가 네네. 사인하면 돌아가서 바로 날아갈 판이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할 테고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젤렌스키가 방해를 하면 판이 깨져버렸다. 네네. 그럼 러시아가 제일 좋거든요. 아하. 러시아가 제일 유리해요. 네. 미국이 제일 불리하고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미국 처지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은. 발을 빼야 되니까 계속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질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젤렌스키 때문에 뭘 아무것도 못 하고 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젤렌스키 날리고 다른 사람 세워서 새로운 사람 세워서 네, 세워서 협정 맺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그 젤렌스키랑 협상하러 간 사람이 켈로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미국 협상 대표가 특사가 근데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켈로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 중이라고 해도 선거도 안 하는 거는 심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간 거죠. 그러놓고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젤렌스키는 이미 모욕을 당할 대로 다 당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까불어서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까불어서. 그 전부터 계속 까불어서. 네. 그 벤스가 참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네네. 너 민주당 선거운동 도와줬잖아요, 자식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펜실베니아 가지고 민주당 쪽이랑 선거운동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거 아는데 야. 참고 있었거든. 뭐 이런 거의 분위기였어요. 선생님 그 얘기는 정말 완전 속마음을 드러낸 거네요. 그렇죠. 그거네요, 그거. 너 그 전부터 바이든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선거운동에서 지라고 저쪽 도와준 주제. 네네. 알아서 기지 어디서 까불어. 뭐 선생님 이거 윤석열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막판까지 바이든이랑 그렇죠. 그 해리스였나 여자? 해리슨인가 해리슨가? 해리스. 그쪽 밀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 벤스가 열받으니까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야 다 적어뒀구나 이놈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써놓은 거야 젤렌스키 행적을. 나쁜 짓 했다는 거. 우리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 이건 뭐 대국의 풍모는 없어요, 선생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대국은 아니죠. 완전히 그 약간 몰락한 깡패와 그 깡패의 꼭두각시에 그렇죠. 주먹다짐. 네. 야. 그래도 뭐 사실은 몰락했어도 미국을 우크라이나가 상대하기는 어렵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젤렌스키 객기가 돋보이는 한판이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저게 윤석열이었으면은 어땠을까? 윤석열은 저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은? 공손하게. 그래서 막 트럼프 얘기하면 네. 얼마를 더 드릴까요? 100억만 줘 그러면 그거 갖고 형님 되겠습니까? 네. 1000억 정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막 말하다가 윤석열이 깔짝댔다 그러면 야 머리 박아실게 그러면 머리도 박고 그 자리에서 직접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도 부르고 전 세계 생방송되는 굴러 그럼 구르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보다 세다 싶으면 절대 안 덤빕니다. 완전 저 자세를 보여요. 네. 그래서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저 얘기하는 건데 권위주의적 성격자. 네. 권위죠? 네, 권위주의적. 네, 권위주의적이냐 이렇게 줘봤습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글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젤렌스키가 그쪽은 아니다 이런 거죠. 제법 대들더라고요. 들이받고 꼴통인 거죠. 꼴통 완전히. 그 처지는 윤석열도 지금 보면 꼴통이잖아요. 헌재에 사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근데 걔 꼴통인데 나라를 위한 꼴통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젤렌스키는 봤을 때는 약간 지네 나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해 사는 건데요. 개인을 위해 사는 건데. 젤렌스키는 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것 같기도 기본 합니다. 자체가 공격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 도발적인 말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말싸움은 아마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네네네. 윤석열보다는 말싸움 같은 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되면서 젤렌스키와 이승만 네.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비슷한 데가 많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한국 전쟁을 이제 미국은 그만두려고 하는데 네. 계속 패배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긴 전쟁이고 북한이 패한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 미국은 막판에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대단히 힘들었죠. 네. 너무 많이 죽기도 했고 아하.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고 아. 미국 내에서의 반전운동 네네. 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도 컸고 네. 이러면서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냥 계속하고 북진통일. 계속 북진통일. 네, 그걸 주장하는 바람에 이 사실 공통점을 보면 네네. 젤렌스키와 이승만은 둘 다 미국이 키운 개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어차피 미국이 만드는 개들이에요. 네, 네. 젤렌스키도 미국이 그 USAID 같은 걸 통해서 마이단 예. 혁명을 일으키고 네네. 그 친러 성향의 대통령을 끌어내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조작해낸 정권이 젤렌스키 정권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도 비슷하고요. 아니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게 보통은 저는 그동안은 한국의 진보 언론 진보 학자들이 주장하는 네. 그런 데서만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 네. 이게 일반 언론에 가면 막 난리 날 얘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젤렌스키를 막 미국이 막 꼭두각시로 해가지고 마이단 혁명 때 해가지고 USAID가 도줬다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랄 얘기인데 이거를 그 이번에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교수.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하더만요. 네네. 이 사람이 미국 의회 사람들인가를 앞에 두고 연설을 했더라고요. 유럽 의회, 네. 유럽 사람들한테 네. 당신들 정신 차려라. 그렇죠. 그 얘기했죠. 지금 다 네타냐후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고 미국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방금 이 얘기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똑같이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했어요. 와, 그럼 깜짝 놀랐어요. 케네디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명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으니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이미 다 공개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젤렌스키는 꼭두각시다. 네, 미국이 내세운 앞잡이다. 이게 이제 앞잡이다. 공통점이고요. 이승만도 그렇고. 네, 이승만과 젤렌스키 모두 극우 파시스트죠. 좀 뭐 통칭하는 말로 이제 나치라 그러죠, 나치다. 네오나치. 네네. 젤렌스키 네오나치라고 합니다. 거기 실제로 네오나치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네. 이승만도 나치죠, 사실상. 본인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그렇지만 어마무시하게 그 반공을 내세우면서 정말 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그러네요. 네, 아주 잔인한 이제 인간 백정이죠, 사실. 이승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젤렌스키도 인정 청소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러시아계에 대해서 그 동부 쪽에 돈바스 지역과 남쪽 크림반도 쪽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탄압, 학살, 그래서 한 14,000명 정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네오나치 세력이다, 둘 다. 극우 파시스트 성향의 정치인들이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부정부패가 대단히 심하다. 부정부패. 네, 이승만도 뭐 부정부패가 엄청났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죠. 그 부정부패에서 또 이제 둘째가면 서러워할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제 나왔죠, 드디어. 막판에 미국의 한테 개기다가 종친다. 네가 가라 하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한국 전쟁 막판에 미국이 빨리 휴전을 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었을 때 이승만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반공포로 석방했잖아요. 네네. 미국과의 논의 없이. 그 당시에 전쟁은 보통 그렇습니다. 끝나면 상대방 포로 전원 송환이에요. 네. 서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예요. 뭐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거의 모든 전쟁 휴전은 그런 걸 동반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포로들 다 귀환. 우리도 돌려받고. 근데 이승만이 그때 선별을 합니다. 반공포로라고. 그것도 뭐 상당한 이제 테러니 뭐니 이런 걸 가하면서 도장 찍게 만들고 하는 그런 내막들이 있는데, 자 일단 그 빼더라도 반공포로라는 사람들을 선별해내서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려요. 휴전협정에 지금 포로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완전히 돌아버리죠. 거기서 꼭지가 돌았군요. 네, 완전히 돌아버려서 그때 이승만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글쎄 그런 미국의 플랜이 있었다고 그러더만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나중에 자료가 다 공개됐는데 그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다행히 넘기고 위기를 넘기고 이승만 이제 4.19 때 제거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선 막판에 미국한테 덤비다가 종치는 정치인이다. 그건 똑같군요.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그 휴전 협상에서 빠지는 것도 공통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끼게 될까요 지금 이번에? 젤렌스키 지금 모습 봐서는 결국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자리에 함께 저 자세를 취하는 사실 것 한국 봐서는. 전쟁에서는 이승만은 아예 끼지를 못했지 끼지를 않습니까? 못했죠. 그게 지금 두고두고 하여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한국이 빠진 게. 네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젤렌스키가 훨씬 더 쇼를 잘한다. 이승만보다는 말도 잘한다. 역시 그 저 코미디언 네,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연기파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선거운동할 때 이승만 데리고 다녔겠어요? 네. 표 깎아먹죠. 근데 젤렌스키는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네. 말 잘하고 뭐 쇼맨십이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승만보다는 조금 더 영악한 측면이 있다. 예.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막판에 전쟁 막판에는 하도 이승만이 그렇게 나대고 자꾸 북친 통일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야이씨 그만 올라가. 이 바다 여기까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게 NLL. 그게 NLL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국경선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이 이승만 보고 그만 올라가라고 선 그어놓은 건데요. 골칫거리긴 골칫거렸던 모양입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저 돈 투자해 보려고 했던 우리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 하면 또 김건희고 또 최은순이고 이렇게 연결 다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삼부토건이나 뭐나 재건 사업은 영 건너갔습니다 이제 선생님. 건너갔죠. 네. 아니 미국이 뭐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죠. 한국한테 먹을 걸 넘겨주겠어요? 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좀 신기한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쿠르스크주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막 붙고 있는 그 주거든요. 원래는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거의 다 뺏겼고 진보학자분들이 한 60% 이상은 이제 러시아가 회복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만요. 400평방미터 정도 지금 장악하고 있을걸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만 몇천 먹고 있다가 처음에 초기에 지금 400 정도로 줄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 먹고 있다가 이제 400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군요. 줄어들어서 지금 포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그 쿠르스크 상공회의소랑 평양시 상업회의소 여기가 지금 이제 협정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재건 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사를 봤습니다. 약간 놀랐습니다. 그 돈바스하고도 그런 협약들을 예전에 맺었어요. 돈바스 지역. 거기 인력도 뭐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건 사업은요 승전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건 사업에 뭐 껌딱지 뭐 떡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패전국하고 무슨 재건 사업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줄을 서려면 승전국한테 서서 협약을 맺어야 전후에 복구 사업 같은 데 참가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도 누릴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정권은 패전 국가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물 건너가긴 간 거죠. 생즉사 사즉생 그랬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그래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막 거기서 꺼냈죠. 그런 처지였겠죠. 우크라이나 이겨야 삼부토건 그 주식도 뛰고 마누라도 살고. 또 그때 이제 뭐 삼부토건 들여보내면서 온갖 중간에 로비도 자금도 받고 주식 조작도 그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했죠. 그랬는데 졌잖아. 졌습니다. 이게 문제죠. 문제는 졌다는 거. 이 져가지고 문제가 크네요. 크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서 트럼프와 이재명 대표 이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트럼프는 계속 뜯어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 영어로 얘기할 거 아니니까 한글로 통역이 있을 테니까 과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자극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토론할 때 보면 옛날에 우익 농객들하고 토론하는 장면을 봐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그런 화법을 구사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토론으로 토론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나 벤스를 흥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시키면서 마음을 좀 풀게 만드는 화법을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결국 협상력이란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트럼프의 그 한마디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카드 없잖아. 그러니까 협상장에 앉아서 그 거기서 뭐 힘으로 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말빨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협상장 밖의 전황 이 협상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서방이 올인했던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졌단 말입니다. 예, 예. 이것이 다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지. 그거를 무시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국 전쟁 때도 어떻게 보면 휴전 협상을 하는 과정이니까 네. 전선에서의 전투가 좀 덜 치열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휴전 협상 과정이 가장 치열했어요, 전투가. 아, 막판에. 네.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협상이 좌우되니까. 아. 한마디로 협상하는데 공세를 취해서 땅을 막 밀고 들어가서 뺏었다. 네네. 그러면 협상에서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를 만나서 네네. 누가 더 말빨이 세냐에서 협상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드가 있냐 없냐. 네. 그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허.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취약하면 트럼프가 그거 완전히 노리죠. 그러니까 젤렌스키한테 한 말 있잖아요. 너 4%. 4%. 젤렌스키 4%. 예. 심지어는 선생님 그 여론조사 그것도 있었어요. 그 저 막대걸레와 젤렌스키의 지지율 비교를 했는데 막대걸레가 97%인가? 네. 근데 실제로 조금 정평이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더니 4%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걸. 예. 그러니까 더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국민적 지지율이 높다. 막 70, 80, 90% 받고 있다. 그럼 트럼프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 맞서는 것이 그 한 개인의 맞섬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저항을 동반한 맞섬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반미화될 수가 있고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네네. 카드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네. 대북 카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하려고 할 때 예. 선제 타격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북쪽이랑 협상. 그러니까 선제 협상. 현재 협상. 선제 타협. 선제 타협. 게다가 네. 말도 통해요. 미국은 통역 필요 없죠. 통역도 필요 없어요. 네.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만 처리하면 돼요. 남쪽에서. 네.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못한 건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죠. 방해를 해서 못한 건데. 그렇죠. 트럼프 정권이 그걸 말릴 가능성은 없잖아요. 지네가 북과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런 대북 적대 행위 빠른 속도로. 예를 들면 한미 훈련 같은 거 하지 말자. 네, 먼저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협상하자. 그래서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진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카드가 있네요. 이재명 대표한테 카드가 생기는 거네요. 나한테 잘 보여야 너 원산이든 어디든 트럼프 타워 지을 수 있어. 네. 그런 카드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카드는 대북 카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카드.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에서 이제 촛불의 힘으로 대선에서 얼마나 큰 그 힘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그 힘을 갖고 협상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이후에 이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국민적 지지가 막 팍 치솟았다. 뭐 김영삼이 하나에 숙청했을 때 청산했을 때 90몇 % 나왔잖아요. 지지율이. 엄청나죠. 초기에. 그런 식의 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 7, 80%까지 올라간다. 트럼프가 함부로 못합니다. 결국은 개혁이 협상 카드네요. 그렇죠. 남북 협상이 협상 카드고요. 개혁과 국민 지지, 국민 통합 이런 것이 협상 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기도 아니군요. 2018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군사 합의 이후로 사실상 미국이 방해한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방해를 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 트럼프 정부가. 쪽에서, 네오콘이었는데 아무튼 트럼프 정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랑은 좀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다르죠. 네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게 나갔으면 말입니다. 트럼프는 속으로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랐을 건데 상황이. 볼턴 약 올리면서 봐라 문재인이가 뚫고 나가잖아. 그러면서 볼턴 야뭐 저걸 굳이 막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괜찮았죠. 근데 자기가 먼저 머리 숙여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워킹 그룹 하라고 나오거나 이렇게 방해하는 거는 다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이런 뜻은 아닐 거야. 이렇게 막 자기가 알아서 변명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깊은 뜻이 있을 것이야. 깊은 뜻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윤석열한테 넘어갔다고 정권이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데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선생님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다르니까. 그때 트럼프는 네오콘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 지금은 트럼프가 네오콘을 다 몰아내고 네네. 자기 사람으로 꽉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추진이나 대외로 정책 추진하는 거 지금 보십시오. 예. 뭐 너무 속도가 빨라서 걱정이지 주저주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제동 건 사람이 없어요. 예. 트럼프가 하는 걸. 그만큼 트럼프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별이었군요, 그러면. 네, 오랫동안 별르고 아. 자기 사람들 심고 아하. 사람들 생각 바꾸고 지금 네오콘들도 다 동화됐어요. 트럼프 쪽으로 거의 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네오콘 말고 옛날 네네. 네오콘 출신이었던 루비오 이런 사람들. 아, 루비오 원래는 네오콘 출신이에요? 네, 네오콘이죠. 아. 센. 벤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저것들이 모여서 단체 합숙이라도 했나? 아, 그런 게 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내는 목소리가 완전 일사불란합니다. 네네. 네, 여기저기서 이 소리 저 소리 나오질 않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또 핵 항공모함이 또 한 대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들어왔죠. 예, 칼빈슨함이 들어왔어요. 저번에 저희들이 한 달 전쯤인가 그 알렉산드리아 네. 핵 잠수함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핵 항공모함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바이든 정권 시절에 핵 항공모함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렇죠. 트럼프에서는 처음이긴 한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게 3월 달이 원래 한미 연합 훈련 네. 뭐더라? 뭐 실드인가? 맞을 프리덤 겁니다. 실드인가? 아, 있습니다. 예정돼 네. 있죠. 자유 방패? 네. 네, 맨날 공격하면서 방패라고 그래요. 훈련이 몇 가지가 있어요. 3월달에 하기로 네네. 결정된 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네, 첨예한 정세죠.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음. 자꾸 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하면은 우리도 니들 안정권에다가 위협적 행동 내지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네. 위협, 아무튼 힘으로 그냥 겁을 주는. 주겠다 이런 거더만요. 위협이라는 게. 그렇죠. 보통 우리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북에서 쓰는 말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썼던 말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체로 북에서 쓰는 말을 보면 네네. 원래 썼던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 이거는 좀 굉장히 강대강으로 꽝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3월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행위 한반도에서의 끊임없는 긴장 고조. 예. 요거는 이제 북미 협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게 지금 그대로 진행되느냐? 예를 들면 3월 달에 한미 군사 훈련을 왜 강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네오콘이 여전히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 곳이 군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다 종결시키면서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 네오콘들을 청산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들어앉아 있는 곳이 군부예요. CIA하고. 근데 CIA는 저번에 날렸잖아요. 네. 전원 퇴직 받고 USAID 해체하고 네. NLD 자금줄 끊고 그쪽은 다 쳤어요. 음. 군부는 아직 물갈이 못했습니다. 정보기관은 쳤는데 예. 군사기관은 아직은 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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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여전히 네오콘들이 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네오콘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을 수 있다. 네네. 이 네오콘들은 전쟁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트럼프가 그러면 그거를 왜 제동을 걸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제동을 걸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과 진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트럼프가 한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북이 심각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대목들이 있어요. 네. 후보 시절에. 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북의 핵무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오바마한테 전해 받던 시절 그걸 듣고도 놀랐는데 트럼프가 네네. 그 이후에 정권 물려받을 때요. 오바마한테서 인수받을 때 1기 때 제일 위협적인 국가가 어디냐? 그러기 때 북한이라고 했단 그게 말이에요. 북한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의 핵무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후에 뭐 엄청나게 북쪽은 핵무력이 강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핵무장 국가라는 네. 식의 발언을 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과 전쟁을 2017년에도 결국 못했는데 예. 그때 뭐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못했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놔두느냐? 네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북이 강력한 대응을 하면 위협적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지금 봤을 때는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근접한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국이 난리 납니다. 안보 위협. 네. 안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북한 미사일 무서워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죠. 봐라, 협상해야 되지 않겠냐. 협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오콘들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 네네. 북과 협상하는 거 니네 전쟁할 거 아니면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해결할게. 이런 쪽에서 일부러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예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수 있다. 왜? 극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 극적 타결을 위해서. 네네. 저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은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 이상 올라가서 전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급격한 북미 대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당신들은 바다 있어가지고 위협을 못 느끼지 않냐고. 우린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제 북한은 그쪽까지 쏠 수 있는 ICBM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미사일은 바다를 건너가죠. 네, 건너가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밥 딜런 영화가 하나 나온 거 있습니다. 컴플리트 언노운이라고 하는 건데. 밥 딜런이 사정없이 뜨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블로잉 윈드라고 뭐 바람 많이 하는 대사 있지 않습니까? 김민기도 번안해서. 그렇죠. 네. 김민기가 아니고 양병집 씨가 번안해서 불렀는데 네. 김광석 씨가 불렀죠. 그게 이제 뭐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져야 뭐 평화가 올까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반전도를 돼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이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핵 위협, 그러니까 당시에 그 쿠바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쿠바 위기 이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뜬 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쿠바 위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쟁 난다고, 핵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짐 싸서 도망가고 그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포가 엄청났나 봐요 미국한테. 그렇죠. 본토 공격을 한번 당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제가 언젠가 다른 영화를 보니까 막 그 연습을 하더만요. 소련에서 핵 발사하면 뭐 의자 밑으로 책상 밑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거 뭐 사실 아무 소용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했는데 동부 해안이 한 15분인가가 정지돼 버렸지 않습니까? 비행기 다 중지시켰어요. 다 중지시키고 비행기 못 뜨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이거 3월 훈련 중지 안 하면 위협적 행동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진짜 만약에 그 미국 하와이 쪽으로 쏜다. 뭐 하와이를 건너갈 거 쏜다. 난리 나죠. 난리 나겠네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발사해서 각도가 글로 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거죠. 네네. 하와이로 올지 미국 본토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네. 자, 근데 2017년을 복귀해 보면 그때 국방장관이 매티스였잖아요. 네. 매티스가 자서전에다 그래 썼어요. 그때 핵전쟁이 눈앞에 다가오자 네. 밤마다 성당에 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네.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옷도 못 벗고 자고. 옷도 못 벗고 자고. 너무 무서워서. 네. 왜냐하면 군인이니까 아는 거죠. 핵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2017년에. 그리고 2017년에 미국의 부자들이 다 그걸 샀답니다. 핵벙커. 그 지하에. 불티나게 팔렸어요. 네. 자기 집에 다 설치해놨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핵전쟁이 터지면 걔들은 거기 들어가서 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또 그 사건도 있었죠. 하와이에서 오보로 맞아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경보가 울려서 30분간 패닉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누가 거기 하와이의 국회의원이었느냐? 네네. 지금 미 국가정보국장이 된 게버드입니다. 게버드더라고요. 그래서 게버드가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날라온 줄 알았거든.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예, 하와이에서 그걸 겪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대북 대화론자로 바뀌어요.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협상을 안 하냐? 네네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공포로 남아 있는 거죠, 심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 현실적인 안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안정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너희도 겁먹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이거 완전 협박인데. 네, 협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앞바다에 뭘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이미 아닌가? 언급을 했어요. 북쪽에서 태평양상에서의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옵션에 있는 거죠. 괌 포위 사격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미국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를 중재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 이제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 대해서 이제 막 난리 나니까 미국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한국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주잖아 한국.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북한에서는 한국 위협한 것 같지 않은데 한국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했습니다. 미국을 협박한다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얘기죠. 네. 젤렌스키가 말한 네. 니네 바다가 지켜주잖아. 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과연 파면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음 주 금요일로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와중에 뭐 아주 정신이 없는데 국힘당 쪽 사람들은 아예 지금 벌써 이미 대선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속마음은 다 대선이죠. 예, 지금 벌써 이제 오직 이재명 각이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짜로 열심히 깠어요. 네네. 내란 이후에. 아하. 근데 안 까지는 문제. 문제는 까져야 되는데 좀 네네. 까면 안 까지지는. 아하. 안 죽는. 안 죽어. 이게 큰 문제죠. 지금 제일 큰 고민이죠. 참 답답하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포기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다. 네. 그 다음이나 준비하세. 이런 분위기도 약간 감지됩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한동훈을 띄운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이 나 30명 날릴 수 있어? 네. 그런 걸 알지? 친윤의 친윤이라고 하는 이철규 네. 아들이 마약 던지기. 네. 이게 마약 던지기가 뭔가 이것도 새로 검색해봤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 용어가 있더만요. 마약 던지기라는 게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그거 다 걸렸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당장 최근 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꽤 됐죠. 한 50일 넘는 일이라는데 그걸 최근에 발표했고 장제원 성폭행. 네. 의혹. 네, 혐의. 네네. 그 다음에 뭐 건진법사 카톡. 네. 보면 다 이게 윤석열 쪽이거든요. 김건희. 이거 보면은 뭔가 이거 대선 준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게 한동훈 띄우기 쪽의 작전인 것 같은데 검찰들의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김종인이 또 한동훈이 나서서 좀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김종인이나 이런 쪽이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라고 해가지고 지네들이 이제 명태균이랑 일하다가 지금 어긋났습니다만 결국 사실 큰 손에 가장 큰 힘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가 괴멸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한 거다 지금 이거는.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 갖고 어떻게 이겨요? 누가 봐도 그건 무리죠. 선생님 한동훈 책 내면서 검사 얘기는 다 뺐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너 왜 뺐니? 네. 뭐 왜 뺐니?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언제 검사였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검사하면 다 나와. 그럼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의 결격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또 까면 안 돼요. 실제로 홍준표 말대로. 그래서 이번에 다른 때면 몰라도 이번처럼 내란이 터진 직후의 대선에서 한동훈으로 이재명 대표를 꺾는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자기들도 대충 그 정도의 견적은 나올 거예요. 한동훈은 그야말로 그동안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잖아요. 네네. 밥상차기의 달인이라는 그 별명을 제가 붙여줬는데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줘도 발로 찬다. 네, 그다음에 분리할 때 꼭 일어나려 그런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력이 없다는 겁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을 아무리 밀어봤자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을 가지고 뭐 국힘이 승리한다 또는 보수 세력이 승리한다 이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수 괴멸은 막자. 극우 세력 괴멸은. 극우 세력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힘당이 집단 자살을 선택했잖아요. 내란 정당으로. 물론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윤석열 탄핵되고 나면 바로 손절 들어갈 겁니다, 애들. 그러면서 분열할 거예요.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날 파면되면 토요일부터 이제 딱 손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충격과 혼란과 분열, 갈등이 시작되겠죠. 면회 안 가요? 면회 누가 가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미 죽은 사람 면을 왜 갑니까? 네. 그러니까 지네들 내부에서 그래도 막판까지 미친 짓 하는 몇몇 빼면 나머진 거의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탈하면서 이러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내란 정당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때 가서 윤석열과 손절한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마음을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지금 국힘당은 거의 쇠퇴몰락의 길로 갈 거란 말이죠. 예. 이러면 위험하죠. 한국 극우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를 좀 재편해야 되죠. 네. 재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그러면 중심으로 재편할까 했을 때 한동훈이 그러니까 폐품이지만 네. 잘 고쳐서 좀 써보자. 폐품.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야, 참 진짜 그렇게 치면 진짜 인물 없는 겁니다, 선생님. 없죠. 얼마나 없으면 버려진 패장. 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지고 온 사람을 네. 또 쓰겠습니까? 족족이 쥐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공이 커요. 총선 참패는. 아, 그렇습니까? 네, 한동훈 네. 덕분에 사실 국힘당이 작살난 것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도 경찰 관련 인선을 보면은 다 친윤 라인으로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김건희의 파워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탄핵되기 전이니까. 파면 전이니까. 파면 전이니까. 끝나면 이제 확 달라지는 건가요? 그때부터 분위기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방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남동에서. 아니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의 귀환을 혹시라도 기대하면서 네네. 설쳤던 자들이 상황 끝났네. 네. 이제 줄을 바꿔야 되겠네. 아. 이런 쪽으로 움직이겠죠. 아하. 그래서 검찰은 거의 지금 한동훈을 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고요. 네. 오세훈도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나 봐요. 네네네.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세훈은 7번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과 함께. 네, 이별을 위한 7번의 만남. 네. 끊어내느라 그랬다고. 아 진짜 얼마나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주 깊은 뭔가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뭐 끊어낼 게 뭐가 끊어낼 있냐. 때 7번이나 그렇죠. 만날 이유가 있어요. 네, 끊어낼 게 뭐 서로 얼굴이나 알고 주고받은 게 거의 없다 그러면 한 번 만나면 끊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때 이렇게 한 거 주고받고 자 정리 다 됐죠?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네. 자 일단 오늘은 요거 정리하시고 이것도 정리하시고 7번이나 예. 정리해야 됐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은 오세훈과 명태군의 거래가 심상치 않다. 네.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세훈도 진짜 돌머리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변명 자체를. 네, 변명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까? 뭐라고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니 그냥 7번 만났는데 네, 별 네. 얘기는 없었고 사진만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차라리 그냥. 뭐 헤어지기 위한 과정이니 뭐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다들 네. 뭔가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다들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게 그렇죠. 완전 센 거짓말을 하거나 네. 뭐 강조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끌어내는 과정이었다. 변명과 거짓말도 지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네.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네, 네. 현실 파악 능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결국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김건희 파워는 결국 이제 윤석열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그렇죠. 김건희는 추락이 시작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검찰들이 건들질 않는단 말입니다. 김건희를 못 건드리는 것은 윤석열 파워. 일단 네. 윤석열이라는 핵폭탄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거가 날아가면 김건희를 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김건희를 어. 못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은 김건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술술 불었을 때 나오는 것보다 김건희가 잡혀 들어가서 불었을 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폭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극우 세력 전반에 치명적이란 거예요. 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개입 안 하고 간섭 안 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예. 김건희가 만약에 불기 시작한다. 또 그 수사가 돼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네네. 그러면 명태균 저리 가라 할 겁니다. 네. 아마 작살 날 겁니다. 다 그쪽이 쑥대밭이 될 거예요. 검찰까지도.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네, 김건희 건드렸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명태균 하나만 터져도 좀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네. 30명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0명을. 김건희는 한 3,000명 갖고 있을걸요? 아 게다가 이제 그런 명태균 같은 애들이 한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더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안 드러나지만 명태균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이름을. 네. 근데 명태균 같은 애들이 뭐 최소한
뭐 5명이다. 그 5명들이 다 김건희랑은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죠. 김건희를 파다 보면 다 나오니까 저쪽이 작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네요. 너무 김건희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최상목이 또 끝까지 예? 막 저 목리를 부리는데 네. 그냥 다들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네. 헌재에서는 이거 임명해야지 안 하면 너 그거 위헌이야. 네. 그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 말은 이거는 야, 지 앞가람을 위해서는 자기 일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걸 보니까 저게 결국 바지 사장이구나. 네. 뭔가 또 캐비넷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하. 네. 협박받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그 장제원이 성폭행 이것도 10년 전 거더만요. 2015년 거. 그러니까 10년 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상목 10년 전에 어디서 또 뭘 했나? 그렇죠. 뭐가 나올 수 그런 있는 캐비넷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너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이 검사들을 작살낼 수 있죠, 선생님 이거? 뭐 개혁을 해서 그 아주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되겠죠. 예. 아니, 얼마 전에 그 짤이 하나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쟤네들 뭐 윤석열 그때 선본인가 쫙 했는데 다 검사 어쩌다 판사. 네. 뭐 김기현 판사고 네. 주호영 판사가 그러고 다 검사더만요. 네. 아우 지독하더만 이제 검찰 공화국이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요새 계몽사까지 나와가지고. 네, 개몽되었습니다. 네. 네. 참 정말 개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힘당 지도부가 박근혜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시대의 희비극이다. 네. 네, 권성동이 지가 그 당시에 그죠. 국회 소추위원장인가? 네, 맞아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대구라도 지키려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근데 전 참 박근혜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비위가 비가 좋은가 봐요. 막 토할 것 같은 얼굴일 텐데 네네. 다 만나주잖아요. 네. 윤석열도 만나줬죠. 네. 자기를 구속시켰 사람인데. 그러니까 박근혜가 참 생각이 없든가, 네. 사람이 무던하든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기억력이 짧든가. 어쨌든 뭐 만나주는 것도 참 놀라운데 네네. 이 세력 지금의 국힘당은 한마디로 중도 확장을 포기한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음. 이제 그 태생적인 조건은 자기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사익 정치를 한다는 데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바꾸기도 힘들고. 그런데 중도 확장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 네. 안 먹힌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아유 그러면 우리 그냥 대구 경북이나 먹고 떨어지세. 네. 거의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느냐 국힘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3월 한반도도 또 우리 국내 정치도 네. 또 전 세계 정세도 정말 급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럴 때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또 답답해하고 또 그러면서도 좀 기대하고 과연 희망의 봄이 올 것인가 좀 이러고 있는데 뭐 국민분들에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 없으십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네. 잘못하면 2년 더 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아니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또 끌어내릴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끌어내리고 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네. 이런 중요한 급변하는 시대 예. 그것 자체가 저는 큰 다행이다. 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8명으로 헌재 판결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매국 전비들 쪽에서는 5대 3이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얘기를 돌리고 있다는데 네, 아무튼 마지막까지 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거리로 나오셔서 함께 응원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현 선생님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네, 오늘 사대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